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페타민, 식욕 억제제, 그다음에 성인 ADHD 약물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커피와 카페인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피 속에 포함된 카페인은 이제 정신양리학적으로는 스티뮬런트다. 뭐 우리말로는 자극제 또는 뭐 촉진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번역을 해도 좀 적당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도 영어이지만 그냥 스티뮬런트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뮬런트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카페인의 작용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카페인을 찾는 이유가 잠을 쫓기 위해서 찾죠. 각성을 하기 위해서 찾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인지 기능 향상이라든지 운동 능력의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안정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파킨슨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여러 신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언급이 돼서 과거에 이제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이제 스티뮬런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이제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신경세포들의 연결 부위를 이제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시냅스의 앞쪽에 있는 신경세포는 이제 보통 영어로는 뉴런이라고 부르죠. 고때를 이제 시냅스 전 신경세포, 시냅스 전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냅스 이후에 신경세포를 시냅스 후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위 요기를 이제 시냅틱 클레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신호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시냅스 전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시냅스 후 뉴런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파민이 전달하고 싶은 그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카페인의 경우는 이 도파민에 작용하기는 하는데 간접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뜻이 뭐냐면 이제 이 도파민 수용체랑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게 이제 우리 뇌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도파민이 이렇게 신경 전달하는 거를 막게 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로 비유하면 일종의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시동이 걸리고 그다음에 일정 수준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자동차가 가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카페인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 브레이크 걸린 아데노신을 치우고 대신 이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의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양리학적으로는 기랑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유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풀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밟고 있던 악셀러레이터가 작용을 해서 도파민이 작용이 이루어진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카페인의 양리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페인이라는 것도 결국 도파민의 신경 전달 신호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긴 하는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물질은 아니다. 그래서 역으로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스티뮬런트로 분리되기는 하지만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우리나라 법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그중에서도 이제 마약류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는 마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마가 있고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지 않는
어떤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스티뮬런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도파민의 신호 전달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약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도파민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티뮬런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하게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약물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스티뮬런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또 이제 요점을 추리기 위해서 오늘은 주로 이제 암페타민이랑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 그다음에 이제 ADHD에 쓰는 약물들 요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폐해가 사실은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진료실에서 보면서 다이어트 약물이나 또 ADHD 약물을 잘못 먹고 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약물이기는 한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에 대해서 꽤 이제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의외로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소피아 님이 "카페인이 과하면 그렇다는 게 이제 스티뮬런트 작용하느냐." 이런 말씀이긴 한데요. 과하지 않아도 카페인의 작용 자체가 아데노신 기랑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티뮬런트로 자극제로 작용해서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안전한 스티뮬런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 이제 자동차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그러니까 이 액셀러레이터에 도파민이 가서 발을 이제 얹어 놓게 되면은 자동차가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라는 거는 아데노신이라는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얹게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아무리 도파민이 작용하려고 그래도 작용을 안 하게 되고, 카페인이 이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요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스티뮬런트, 도파민 신호 전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그중에서도 이제 암페타민, 식욕 억제제, 그다음에 이제 ADHD 약물, 요런 거는 요 브레이크에 관계없이 이거를 그냥 강하게 밟아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신체 내에서 분비되는 이런 물질임에 반해서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제라든지 이런 약물들은 밖에서 주어지는 약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파민의 작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서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이제 도파민의 작용을 하는 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기랑체로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의 기랑체로 작용을 해서 도파민이 엑셀러레이터 밟아서 자동차가 진행하게 하는 거를 막아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비유의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조울병이라든지 조현병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도파민의 신경 전달이 과활성된 이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고장 나기 일보 직전 덜거덕덜거덕거리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엑셀레이터를 조금 늦춰서 자동차의 속도를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뭐 벤츠라든지 볼보라든지 그다음에 페라리라든지 이런 세계 자동차 사진을 이제 뭐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보여 드렸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페라리 같은 거는 이제 뭐 생긴 거나 색깔도 그렇지만 굉장히 액셀레이터를 밟아대고 난폭하게 운전할 것 같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볼보는 워낙에 컨셉이 성능은 좀 떨어지고 과속을
성능상으로도 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뭐 패밀리 카다 이런 뭐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겠고, 벤츠는 뭐 상대적으로 경쟁 차종에 비해서 잘 나가기는 하지만 좀 점잖고 후딱후딱 빨리, 그러니까 젊은 층에는 그렇게 어필하지 않는 차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스티뮬런트가 페라리에 해당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물론 비유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는 페라리조차도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차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벤츠 같은 사람, 볼보 같은 사람, 페라리 같은 사람 있듯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액셀러레이터도 작용하고 브레이크도 작용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암페타민 같은 물질들은 페라리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어떤 차에도 사실은 액셀러레이터를 오버 튜닝한 그런 좀 불법 개조한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뭔가 지금 커피도 사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작용이 약하지만, 도파민을 직접적으로 액셀레이터를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투입이 돼서 발화되는 이런 물질들은 뭔가 효과가 강력하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이제 쉽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도파민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 그다음에 남용할 수 있는 물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파민에 대한,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거의 일상생활이 돼서 밈처럼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즉각적으로 분비가 되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피폐해지니까 뭐 도파민 단식을 해야 된다든지 도파민 디톡스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암페타민이라든지 식욕 억제제, ADHD 약물은 오남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도파민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분비되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도파민이라는 게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은 쾌락 물질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도파민이라는 거는 아무런 죄가 없고요. 도파민이 없으면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인류 문명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해서 얘기하면 지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의지가 굳고, 의윤화해서 얘기하면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노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보다도 훨씬 더 지적인 뭐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많은 이재민도 냈고 고생을 했지만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불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까는 악한 거긴 하죠. 하지만 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불이 없었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 인류 문명이 존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파민을 잘 다뤄야 되는 거고,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쾌락 물질 이상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파민에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암페타민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좀 복잡하지만은 이제 구조식을 좀 보여 드렸습니다. 암페타민은 사실은 구조식이 도파민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암페타민에다가 여기 OH기를 2개 붙여 버리고, 그다음에 요게 CH3를 메틸기라고 그러잖아요. 요 메틸기를 없애 버리면 그게 도파민이 됩니다. 그러니깐 상당히 도파민을 받은 물질이 닮은 물질이 암페타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욕 억제제의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펜터민이라는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ADHD 약물의 대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ADHD 약물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미국에서는 암페타민도 그 ADHD, 그러니까 6세 이상의 아동 또는 성인에서 ADHD를 치료하는데 1차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의사의 처방과 관리하에 처방되어야 되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 그 마약 단속국의 스케줄 2에 해당되는 약물이기는 한데 그런 뭐 합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약물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ADHD에 암페타민 쓰이는 게 이제 금지돼 있죠.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가 주로 쓰이는 약물인데요. 펜터민 딱 보시면은 암페타민이랑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CH3를 빼버리면, CH3를 빼버리고 CH3를 이쪽으로 하나 더 갖다 붙여버리면은 이제 이게 펜터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 경우는 암페타민이랑 이게 과연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벤젠 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꺾인 두 개의 고리가 있으면서 다른 이제 체인이 붙은 걸로 봐서는 이제 화학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암페타민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약물이 맞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각성제 중에서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이 코카인입니다. 그리고 코카인과 암페타민은 그 작용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이제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한데, 요게 어찌 보면은 코카인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요즘 이제 ADHD 약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중에 일종인 컨소타라는 약물이 품귀 현상을 빚어서 약을 못 구할 정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뭐 이제 뭐 약간 찻잔 속의 태풍처럼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런 물질들이 다 기본적으로 암페타민을 구조로 하고 암페타민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도로 상당히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잘못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약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물질들이 암페타민과 코카인과 유사한 화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물들이 다 커피처럼 각성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성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중력 저하라는 게 꼭 집중력을 올리는 게 꼭 각성이다, 이렇게 이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틸베네데이트는 ADHD에 쓰이는 각성제고 펜터민은 식욕 억제제로 쓰이는 암페타민의 유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펜터민이 식욕 억제제이기도 하지만 각성 효과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메틸페니데이트가 각성제의 효과를 가지기도 하지만은 메틸페니데이트를 먹었더니 뭐 짧은 기간 안에 뭐 체중이 10kg가 줄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대전 때 그게 이제 연합국이든 추축국이든 가리지 않고 군인들한테 전쟁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암페타민을 무분별하게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페타민이 각성작용이 있고요. 하지만 암페타민이 또 식욕 억제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이제 널리 알려진 부분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약물은 식욕 억제제, 어떤 약물은 각성제로 분류되지만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 기전이 서로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고 그 용량이 많아지면은 본격적으로 부작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페타민의 작용은요. 음 요거 인제 쪼끔 뭐 전문적이긴 한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파민만 얘기했지만 암페타민은 노에프네프린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게 이제 도파민과 비슷한 물질이긴 하지만 도파민처럼 시냅스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 전 수용체에서 요 이제 빨간 게 도파민이라고 그러면요, 이 도파민이 분비된 거를 다시 재흡수를 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재흡수하는 부위를
이제 요게 DAT라는 게 이제 도파민 재흡수 부위거든요. 요게 이제 회색으로 된 게 암페타민인데 암페타민이 막아 버리면 재흡수가 안 되죠. 그러면 요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암페타민의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노에프네프린 용량도 증가하고요. 요게 이제 코카인과 같이 그 작용 기전을 공유하는 그런 암페타민의 작용 기전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 암페타민의 경우는 요게 뭐 마오 효소라든지 그다음에 Vmet 효소에 작용을 해 갖고 사실은 이 생성된 도파민이 분해가 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요 안에서 다시 재흡수되지 않게 하고 이제 시냅틱 클레프트로 분비를 하게 됨으로써 들어오는 걸 막고 그다음에 새로 도파민을 생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작용 기전만으로 보면은 존재하는 도파민이나 노에프네프린이 어떤 의미에서는 코카인보다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급작스럽게 많이 이제 작용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기전을 설명드렸으니까 질문 잠깐 받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계시던 분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이제 암페타민 복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페타민이 불법이기 때문에 서류를 내고도 두려울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페타민이라는 건 지금 막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페타민 외에 한국에서 쓰는 물질은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장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쓰면 되는데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의 차이는 암페타민은 아까 재흡수를 억제할 뿐더러 그 도파민이라든지 노에프네프린의 생성을 촉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메틸페니데이트 경우는 그런 작용이 코카인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ADHD가 좀 심한 경우에는 암페타민을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좀 더 효과가 좋다. 요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큐시미아라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큐시미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식욕 억제제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를 포함해서 다이어트 약물로 쓰이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많이 파는 약물입니다. 근데 저 큐시미아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펜터민이랑 그다음에 토피라메이트를 섞어 놓은 약물이거든요. 근데 펜터민이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각성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부분에서 뭐 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울이라든지 조울 강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게 이제 "또 먹고 싶어지긴 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따 펜터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저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런 식욕 억제제들은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년씩 식욕 억제제 쓰는 거는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약물에 중독이 돼서 저 약물을 썼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먹지 않도록 좀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식욕 억제제 같은 다이어트 약 먹으면은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소 우울증이 있어서 항우울제랑 같이 복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건 법적으로도 항우울제랑 식욕 억제제는 같이 처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호부 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요점이기도 한데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말하자면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약물을 집중력을 높인다 그래서 먹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거는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질문을 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피크 농도에 도달하는 거는 사실은 메틸페니데이트의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메틸베니데이트를 어떤 무슨 오로스 제제라고 그래서 찔끔찔끔 분비하게 한다든지 캡슐에 쌓아서 서서히 분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작용 없이 그냥 단기간에 확 분비하게 한다든지에 따라서 최고도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저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은 집중이 안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런 약물들을 ADHD 약물을 먹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안하고 감정 기복이라든지 초조한 것들이 부작용으로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설사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불안 초조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게 꼭 득이 되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근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따 통계 자료로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ADHD 약물의 사용은 진짜 오남용이라고 뭐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파민이라는 거 이제 왼쪽에 있었던 부분이요. 집토끼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요. 새로운 것에 반응을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얘기는 현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작용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파민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 쇼츠를 보면 도파민이 뿜뿜하고 그다음에 텐션이 높아진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밈처럼 많이 쓰이긴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파민의 작용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는데 그게 꼭 뭐 사회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몰입을 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향상돼서 패턴을 인식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물질을 뭐 쇼츠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뭐 결국은 인위적으로 암페타민이나 그 유사 물질을 먹어 갖고 도파민을 오남용하게 되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도파민에 대한 거창하게 얘기하면 모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도파민 단식이라든지 도파민 디톡스는 한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좀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이제 벤처 기업도 많고 옛날에 이제 히피 문화의 발상지고 지금도 좀 리버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도파민 단식이라든지 도파민 디톡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들을 보면은 식사도 하지 말고 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컴퓨터 안 보는 거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음악도 듣지 말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스킨십도 없어야 되고 눈도 맞추지 않고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도파민 단식이다. 단식의 모습이고 또 트위터의 창업자도 도파민 단식에 열렬한 뭐 예찬론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파민 단식이라는 게 아예 될 수가 없고요. 도파민 디톡스라는 것도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도파민이란 말질이 단식을 하고 디톡스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로운 물질도 아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고요. 반면에 어떤 과도하게 자극적인 일에 몰입하는 거 이거는 좀 시간 간격을 둬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단식도 하고 디톡스도 해야 되고 암페타민도 단식해야 되고 심지어는 커피도 단식을 해야 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커피는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존재다." 이랬는데 진짜로 마약 같은 존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상에는 마약류에 속하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얘기에 초점을 맞추자면은 여기 있는 부분들이요. 내성이라든지 금단이라든지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생기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아주 장기간 몇 년 동안 먹었다고 그래서 커피에 의해서 어떤 정신병적인 증상이 생기거나 조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주 드물게 제가 뭐 한두 정도 증례를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꼭
커피 때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니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은 커피의 경우, 카페인의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암페타민을 쓰게 되면 조현병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암페타민 사이코시스, 암페타민을 복용해서 생기는 조현병 증상이 조현병을 연구하기 위한 양리학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암페타민 사이코시스라는 게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펜타민이라든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물질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복용 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작용은 사실은 현대 생리학에서는 그 기전이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뉴런과 뉴럴 연결하는 게 시냅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냅스 연결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기능이 이제 좋게도 변화되기도 하고 안 좋게도 변화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뉴럴 플라스티시티다. 신경 가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런 물질들은 워낙이 강력하게 인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신경 가소성을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오남용에서 문제가 되는 게 내성이라든지 금단 증상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DHD 치료제, 식이억제제, 암페타민은 드물게는 의학적으로 써야 될 경우가 틀림없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물질 때문에 훨씬 병을 치료하고 일상생활을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경우보다 오남용 되는 경우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들이 올라와서 조금 시간이 가지만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불안제 복용으로 인한 급격한 체중 증가 때문에 다이어백스종을 같이 처방했는데 식욕이 아예 없어서 걱정이다. 장복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어 사실은 항불안제 자체가 급격한 체중 증가를 흔히 일으키는 약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항불안제를 복용을 해서 불안 레벨이 좀 떨어지고 좀 마음이 안정이 되면 또 쪼끔은 뭐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 또 그렇지만 스트레스는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체중 증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식욕을 증가시키고 억제시키는 물질들은 정신적인 작용이 부수되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 다이아백스든 아니든 그 약물 때문에 식욕이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장복은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서타 장기 복용이 문제가 되느냐 메틸베니데이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ADHD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장기 복용해야 됩니다. 근데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성인의 경우 성인 ADHD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ADHD 아닌 사람들이 ADHD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서 ADHD로 진단을 붙이는 경우가 꽤 많다고 없다고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에 혹은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콘소타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또는 우울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조울병이나 조울병 스펙트럼에 있는 경우에 콘소타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는 ADHD 환자들이 콘소타를 복용하는 거랑 양상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ADHD가 있다면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ADHD가 의심스럽다면 의사 선생님 잘 찾아가서 정밀하게 재검토한 이후에 콘서타 복용을 염두에 두시는 게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에타민정을 처방받았는데 마약류라고 들었는다 이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흡입도 했다. 지방흡입, 뭐 식욕억제제,
그다음에 저러면 안 되지만 뭐 항우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어서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펜타민의 경우 BMI가 30 이상이 되는 분들, 30 이상이라고 그러면 보통 살찐 게 아니라 고도비만의 카테고리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저 약물은 1개월까지 복용, 그다음에 꼭 더 복용해야 되면 3개월 이상은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펜토민의 경우는 아침에 한 알만 먹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남용하게 되는 경우는 BMI가 30이 아니라 마른 분들도 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십 알씩 먹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마약처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이 아니라 제가 외래에서 보면 몇 년씩 복용하신 분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이제 내성이 급격하게 생기는 약물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는 거는 오늘 이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면 내일 이를 먹었을 땐 전혀 효과가 없고, 이를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10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에타민, 펜토민 같은 경우는 장기 복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때는 식욕 억제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마약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거는 재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교수님 강에서 말씀하시니 커피는 이제 그만 먹어야 되냐 고민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혹시 천재 성대님께서 제 지난번 강의랑 지지난번 방송을 한번, 거기가 이제 커피라든지 카페인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커피는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물이고, 약물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커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뭐 인제 뭐 카페스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커피를 안 드시는 거에 이점도 많지만 커피를 즐기고 커피가 도움이 된다면 이미 어떤 사회의 합법적인 문화, 합법적인 문화라는 게 법으로 따져서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합법이라는 뜻이 이미 어느 정도 여러 사람의 공론을 거쳐서 문제가 없이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문화화된 이런 뭐 약물 또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는 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약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아까 신경 가소성인데요. 교육에서 위대한 일,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는데 우리한테 신경계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내 몸이 내 적이 되면은 그거는 참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린 시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용한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식욕 억제제, ADHD 약물들은 잘못 쓰면 신경 가소성이 생기는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신경 가소성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 이제 커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 카페인 금단 증상이 요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카페인을 장기적으로 매일 드시던 분이 갑자기 끊거나 줄이면 24 시간 내에 요렇게 두통, 피로졸음, 그다음에 불쾌한 기분, 우울증, 짜증,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간접적인 도파민에 작용하는 게 카페인이긴 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암페타민이지만, 보시면은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암페타민의 효과라는 건 옛날에 전쟁 때는 병사들이 잠을 안 자고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성제, 불면제로 사용하고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암페타민을 마약처럼 쓰는 분들의 경우는 암페타민을 복용하게 되면 자신감이라든지 사회성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게 오래 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쓰면 조증을 만들거나 조현병 유사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금단 증상이 사실은 훨씬 심하게 빨리 오거든요, 암페타민을. 그러면 이제 효과에 반대되는 부분,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짜증스러워지는 이런 금단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금단 증상이 일어났을 때 금단 증상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암페타민을 다시 투여하는 건데, 암페타민이 굉장히 내성이 급작스럽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단 증상 해결하기 위해서 1만 써는 됐는데 자꾸 쓰다 보면 5를 쓰거나 10을 써도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그래서 이미 그때는 약이 아니라 독을 부리는 들이붓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페타민을 이용하다가 암페타민이 사람을 먹어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스티뮬런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약물의 어떤 약리적인 성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약물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히로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로뽕도 사실은 암페타민을 모태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여기가 이제 AMPH가 암페타민이고요. 히로뽕이 요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여기 NH2 기에다가 이제 CH3를 하나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틸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메트암페타민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거 이제 히로뽕이라고 불러서 이제 히로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암페타민보다 도파민을 분비하는 게 또 한 10 배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히로뽕쯤 되면은 이미 이제 본격적인 마약이다. 암페타민도 의학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마약이긴 하지만 더욱더 강력한 마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암페타민의 경우도 과량을 복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히로뽕 같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펜터민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의 정도나 위험성에 따라서 가나 다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 이제 암페타민 같은 건 나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식욕 억제로 쓰이는 펜터민 같은 거는 가나 다라에서 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라에 해당되니까는 상당히 암페타민보다는 안전한 약물이니까는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에 한해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하나를 먹고 그다음에 BMI가 30 이상이 되는 고도 비만이고, 그것도 1개월 정도 사용하는, 길어야 3개월 사용하는 경우에는 펜토민이 암페타민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한 약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게 뭐 배가 뭐 10 배를 먹고 더 오랜 기간 먹게 되면 사실은 암페타민이나 그다음에 히로뽕이랑 다른 물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도표는 뭐 조금 이제 복잡한 도표기는 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지금까지 뭐 성인 ADHD에 대해서도 한 2 시간 정도 방송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정신을 아우르는 뭐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주로 도파민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옛날 방송을 찾아보시면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도표는 그런 거 이제 총종합편이다, 한번 요렇게 생각하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상태에 따른 도파민 농도다 이랬는, 네, 아까 이제 노에프네프린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도파민도 이제 상승시키고 노에프네프린도 상승시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편의적으로 도파민에 관련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과학적인 건 아니고 대략적인 그래프기는 한데, 정상에서 도파민 수준이 요 정도다, 요렇게 생각을 하자면요, 한 3 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파민은 독이 아니고요. 굉장히 불처럼 강하고 위험하긴 하지만 유능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ADHD 경우는 굉장히 부산하고 과잉 행동을 보이니깐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파민이 증가돼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게 아주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의외로 ADHD 경우에는 도파민의 농도가 떨어져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도파민이 주로 분비되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뇌에서 변연계라는 부위랑 그다음에 전전두엽, 전전두엽은 이제 이 우리 이마 바로 뒤에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신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부위가 되겠는데 이 전전두엽에서 도파민 농도가 떨어져 있는 게 ADHD의 원인이 된다. 이게 100%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ADHD에 이 도파민을 올리는 암페타민이라든지 메틸베니데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현병을 비롯해서 환청이라든지 망상이 있는, 그러니까 조현병의 증상 중에서도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양성 증상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파민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비교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100%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조금 디테일들은 생략한 좀 거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니아 같은 조울병은 이제 조증이랑 우울증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조증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도파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로토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들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를 쓰기도 하지만 우울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쉽게 피곤하다든지 의욕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수준이 떨어져서 쉽게 피곤하다든지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도파민이 좀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조울병 할 때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울한 증상 중에서도 슬프고 이런 기분 자체가 우울한 거 말고요. 기분은 뭐 별로 우울하지 않은데 매사가 귀찮고 의욕 없고 잠만 자고 싶고 힘이 떨어져서 쪼끔만 일을 해도 쉽게 피곤해지고 이런 상태는 사실은 조울병이랑 쪼끔 더 가까이 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울하기는 하지만 잠재적으로 조증이 될 우려가 있는 이런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아주 심한 이제 우울증의 경우는 암페타민을 의학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암페타민이어도 좋고 메틸페니디어도 좋고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인 뭐 펜토민이어도 좋은데요.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들이붓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상인에다가 이제 암페타민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페타민을 이렇게 들이부으면 이 수준이 거의 조현병이나 조증 수준에 입각하게 되죠. 그러니깐 이 암페타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사실은 정신병적인 증상이나 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도 암페타민은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너무 당연하죠. 그다음에 ADHD 경우는 사실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게 암페타민이나 메틸페니데이트를 쓰면 요 부위 정상으로 딱 맞출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얘가 쪼끔 연한 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좀 오버슈팅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로 내가 진짜 ADHD라도 이런 그 ADHD 약물을 쓰는 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문제가 되는데 미국이 이제 워낙에 마약이 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 중에서도 이제 암페타민이 비교적 싼 마약이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는 정신과 환자들이 암페타민 같은 거를 이제 본인이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힘들고 세상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안 그래야 되는데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요렇게
그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다 암페타민을 들이붓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훨씬 심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조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조증이라는 것도 도파민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요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증에도 들이붓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 조현병 증상 정도의 심한 도파민 과잉 증상을 보이고, 사실 이 정도 조증이 되면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고 뭐 망상이라든지 환청이 들린다든지 사실상 조현병이랑 구분이 안 되는 뭐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사실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 히틀러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울병 환자였던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울병이니까 이미 수준이 요기쯤 돼 있었겠죠.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전쟁 중이었고, 그다음에 암페타민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 반면에 각성작용을 하니까 널리 쓰였고, 그 히틀러의 주치의가 히틀러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 암페타민 또는 히로뽕도 썼다는 뭐 문헌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히틀러가 극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히틀러의 초기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꽤 그럴듯하게 이제 활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망가지고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양리학적으로 볼 때는 히틀러가 기본적으로 조울병 상태에서 암페타민을 들이부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고 또 인류에게도 큰 재앙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울할 때 암페타민이나 메틸베이트 쓰면 잠깐 반짝할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우울은 잠재적으로 조증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진 게 조울병에서 우울증, 그러니까 조울병형 우울증의 경우는 항우울제를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쓰라는 얘기는 조울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상식처럼 알고 있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사실은 이 우울증에 요 정도의 암페타민 또는 스티뮬런트를 쓴다 이렇게 했을 때 의외로 거의 뭐 매니아 수준에 입각할 정도로 확 이제 과잉 활동을, 도파민 과잉 활동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울병이라는 게 조증이랑 우울증으로 가는 게 그 도파민 수준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망가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울병의 우울증은 잠재적으로 조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DHD 관련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ADHD 경우는 당연히 암페타민 미국에서만 쓰지만 써야 되고 메틸페니데이트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 갖고는 이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 ADHD가 있는 경우는 어린 나이에 해야 될 과제를 끝내야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도 자기 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 경우가 1 이라면 그냥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다른 90% 정도는 이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 하냐면, 정상인인데 아까도 잠깐 뭐 얘기가 나왔지만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 집중의 한계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요 경우 같은 경우 잠재적으로 우울증이거나, 그다음에 조증도 아니고 우울증이 아닌 굉장히 짜증스러운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사실은 이 조증과 우울증이 섞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물질을 쓰게 되면 사실은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울병 환자분들 많이 보기 때문에 제 외래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ADHD 약물을 더욱더 조심해서 써야겠다." 이런 말씀을 기회가 될 때 꼭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 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질문을 나온 거를 좀 받고 이제 인제 오늘 얘기는 좀 끝내도록 요렇게 해 보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우선되지 않는 ADHD 치료 케이스도 있겠느냐?" 요런 얘기인데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교과서적으로는 ADHD도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거의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겠지만 ADHD 증상이 심하면 또 어린애의 경우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한 경우에 작동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적응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ADHD가 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된다면 약물을 쓰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텔라 님께서는 "4년 전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성인 ADHD에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릴 때 ADHD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어릴 때는 ADHD가 없었는데 성인이 돼서 ADHD가 발병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ADHD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사실은 그게 ADHD였는데 그냥 흔히들 얘기하기로 이제 조용한 ADHD가 그렇고 여성의 경우에 많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ADHD 증상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났는데 성인이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ADHD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니까는 ADHD인지 알았고 "당신은 성인 ADHD니까 약물을 먹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확도가 높고 오남용되고 있느냐." 요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도 통계 보면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학이 밀집해 있는 경우에 그 암페타민이라든지 메틸페디네이트 처방률이 높고요.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시험 때 ADHD 약물 처방하는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ADHD 진단을 받으면 저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혹시 좋아질 수 있는 약을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시간을 더 줍니다. 이게 굉장히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30분 시간을 더 줬다 그러면 훨씬 성적 차이가 날 텐데 그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페어한 일이다.' 해서 이제 시간을 더 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SAT라고 그러죠. 그 미국식 수학 영역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ADHD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서를 제출해 갖고 시험에 이득을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문제만은 아니고 어떤 '현대 생활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아까 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도파민이 없으면 인류 문명이 달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인류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도파민을 올리는 그런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암페타민 같은 물질들이 이제 뭐 필요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없고 거의 악이지만 쓰게 되어졌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진단율이 높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진단이 가지는 문제가 딴 과는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 갖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뭐 정신과 의사가 더 게을러서거나 덜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직 어떤 인간의 정신이라든지 인간의 뇌가 사실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번역할 만큼 그래서 피 검사나 사진을 찍을 만큼 그렇게 아직까지는 수준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진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허용적으로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ADHD 진단이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남은 강의를 다음 시간에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내려 주시겠습니까? 아니, 아래로 내려 주시면 아니야. 위로요, 위로요. 예. 여기 스텔라 님께서 "ADHD와 항우울제 함께 처방하고 있다." 요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ADHD 있고 우울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ADHD 약물과 항우울제를 같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울 증상은 ADHD로 인한 우울 증상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게 ADHD라면 ADHD 약물을 써서 ADHD 증상이 호전된다면 사실은 항우울제 안 써도 되죠. 근데 저 항우울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경우는 항우울제가 문제가 안 되지만 ADHD 약물과 같이 쓰게 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DHD가 치료되면 우울증도 2차적으로 있던 우울증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굳이 항우울제를 쓸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DHD 약물 자체가 좀 각성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제를 먹는다 이런 거니까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거는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된다면 ADHD 약물을 좀 조절을 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상을 좀 바꿔보든지 요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런 질문이 나오네요. 메디키넷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많고 콘서타 복용 시에는 부작용이 덜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메틸페니데이트입니다. 근데 저 콘서타는 조금씩 서서히 분비하게 되는 물질이고요. 메디키넷도 페니드라는 이제 상품명보다는 조금 서서히 분비를 하게 되는데 메디키넷이 한 8시간 작용한다면 콘서타는 한 12시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확 올리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식욕 억제제 그다음에 ADHD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다 소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DHD 약물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에 대한 약물을 다음 방송에 계속 이어서 가겠고 오늘 못 답변드린 질문까지 소화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